저는 정치발전소 대표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독서 읽기 모임과 전체 진행은 이제 저희 정치발전소의 박범각 매니저가 진행을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책 총 3권이 선정되어 있는데 매 한 권 책마다 저희 정치발전소에서 섭외하거나 또는 이제 저같이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미니 강연 그리고 이제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와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전에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던지는 이런 것들을 좀 호스트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짧은 미니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어떤 지점들이 좀 흥미롭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지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신 이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진보적인 어떤 정치 철학자로 소개가 많이 되는 편이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이제 온건 보수 정도가 이제 적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온건 보수주의자가 리버럴 또는 이제 진보에게 보내는 어떤 쓴소리 이렇게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대학 입시 비리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문제를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제 대학 입시 비리가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소위 연문으로 편법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연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이클 샌델이 표현합니다. 불법으로 아예 들어가는 건 뒷문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의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분노하고 잘못되었다. 공정한 어떤 경쟁의 윤리와 논리를 해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럼 괜찮다는 얘기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평등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이클 샌델이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정문은 소위 기회가 평등해서 그 안에서 서로가 능력을 서로 경쟁하고 능력을 평가받아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과연 능력주의, 그 근간이 되는 철학인 능력주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사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를 핵심적으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능력주의가 왜 문제냐. 지금 왜 미국 사회에 특히 마이클 샌델이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는 건 사실 이 책은 제가 이제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한국으로 따져도 한국에도 사실 진보파한테 던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그런데 고학력의 엘리트의 상당한 소득을 높은 상층 소득, 상위 20% 내의 소득을 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고 굉장히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능력주의를 굉장히 크게 선망하고 있고 능력주의를 사회에 이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신화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한테 굴욕감을 준다는 거죠. 일종의 굴욕의 정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이클 샌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늘 불평등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샌델은 거기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그 근간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근원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근원의 감정은 뭐냐? 불평등 자체도 문제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굴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여기 공유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냐면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이제 냉전 이후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죠.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한번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도 존엄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다. 즉, 왜 트럼프 같은 현상이 나오는가? 왜 포퓰리즘이 창궐하는가? 샌델도 이제 책의 중반부부터 포퓰리즘에 대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던지는데요. 그 근원은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가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한테 샌델의 표현에 따르면 굴욕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표현에 따르면 존엄이 훼손되는 것, 이것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특히 샌델은 그리고 후쿠야마는 오히려 진보가 더 많이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레토릭과 행위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은근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다른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워렌의 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진보파의 상징이죠. 근데 조금 미국의 이제 굉장히 다른 진보파들하고 좀 다른 건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자신의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어려운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표현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이제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이제 떨어진 가난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진 한 여성을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여성이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빈곤층으로 떨어졌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은 이 여성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부부간에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든지 특별히 큰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빈곤층에 있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내 삶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제 문장을 쓴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무엇인가 나의 존엄이 훼손됐다고 느낀다는 거죠. 샌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도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테크노크라시 문제인데요. 마이클 샌델이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판하고 있는 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테크노크라시화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크노크라시라는 건 이제 전문성과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사회를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샌델의 비판에 샌델도 마찬가지고 후쿠야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테크노크라시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 가장 반대 측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노크라시화 되면서 이에 대해서 테크노크라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 직업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층 엘리트들이고 또 역설적이게도 이제 진보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보수파들이 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라떼좌파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테크노크라시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민주주의를 경직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델이 이제 이걸로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정치가 왜 너무 상층 엘리트, 고학력 상층 엘리트 중심의 문화와 사고와 어떤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여기서 굴욕감을 느끼고 마치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육받아야 됩니다. 대학에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굉장히 강조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든 것이 이제 한국 교육이었죠. 이제 아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도 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뜨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 애들이 우리 한국 교육을 잘 모르는구나, 얼마나 경쟁적인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잘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인들도 한국 교육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한국 교육이 미국의 엘리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도 시키고 뭐 굉장히 고등교육의 진학률도 높고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 그런 레토릭들, 오바마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평범한 시민들, 대학을 가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 또는 대학을 갈 수 없는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굴욕감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샌델이 이런 표현을 하죠. 힐러리 클린턴의 오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트럼프한테 나는 미국의 부자와 고학력, 똑똑한 사람들은 나 찍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샌델이 얼마나 미국의 진보파들이 한심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샌델은 진보파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런 흐름은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모두 비슷한데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데 샌델은 사실 트럼프의 현상, 이런 현상, 포퓰리즘 같은 게 나왔던 현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진보 보수의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샌델이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40년 전의 정치인들과 지금부터 이제 40년 후의 지금 우리가 보는 40년의 정치인 그리고 40년 전 이전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샌델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쯤부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고학력화되면서 상층 엘리트, 거만하고 똑똑하긴 하지만 거만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정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때 미국의 전성기 때 정치인들, 40년 전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복고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떠올랐던 어떤 장면은 지난 민주당 대선 이제 후보 경선 때 뭐 결국 이제 바이든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후보는 이제 그 다음에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을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은 미네소타의 삼선 상원 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라는 여성 정치인이 중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명연설을 했는데요. 이 명연설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이 에이미 클로버샤라는 여성 정치인이 사실 부통령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이제 유색인종 후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나중에 의견이 있어서 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연설 하나로 사실상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를 정도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설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에이미 클로버샤가 루즈벨트, 우리가 잘 아는 뉴딜 정책의 루즈벨트의 장례식 이야기 에피소드를 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어떤 거냐면 루즈벨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노동계층, 노동계급과 같이 손을 잡고 미국의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대공황기를 이제 극복을 하고 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삶을 가장 많이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죽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죽으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기차에 이제 관을 싣고 미국의 전역을 이제 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추모를 하는 거죠.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한 기차역에 루즈벨트의 이제 관이 실린 기차가 들어오니까 수많은 이제 평범한 노동자 서민 시민들이 역에 나와서 루즈벨트를 추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프게 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서럽게 슬프게 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던 이제 취재를 나왔던 기자가 저 사람은 루즈벨트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슬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울고 있던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통령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죠. 평범한 그냥 어디에 이제 중산층 이하의 어떤 평범한 삶을 사는 시민이었으니까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을 리가 없죠. 아니요, 저는 대통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대답이 이제 그겁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죠. He knew me. 그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루즈벨트는 그런 정치인은 그 사람이 했던 정책과 그 사람의 정치는 나 같은 사람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He knew me. 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에이미 클로버샤의 연설에서 이제 이 에피소드를 에이미 클로버샤에 의하면서 에이미 클로버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I know you. 난 당신들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I'll fight for you.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명연설의 레토릭을 이어가면서 이제 명연설이 탄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샌델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가 나빠졌다. 어느 순간부터 상층 엘리트 중심의 테크노크라시 정치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 에피소드의 과거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인 거죠. 소위 리버럴 좌파, 라떼 좌파에 가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민주주의의 적은 테크노크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독재라는 것은 우리는 뭐 파시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물론 파시즘은 오히려 파시즘은 민주주의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테크노크라시야말로 즉 전문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전문성 있는 상층 엘리트가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거리가 더 먼 정치 체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테크노크라시화 되고 있다. 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비판을 지금 여기 이제 자료에 나오는 쿠데타 대제왕 정보 권력의 데이비드 런시먼, 영국의 정치학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정치학자인데요. 영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런시먼 역시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를 돌아보면 한국 정치도 언제부턴가 국회나 이런 데를 보시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전문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초한 게 민주주의, 작동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원래 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샌델도 똑같이 비판하듯이 한국 정치를 돌아보면 사실 한국 정치도 어느 순간부터 전문성을 이란 이름으로 전문 직업인 기술 관료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이 책에서 비판처럼 이런 이제 기술 관료적 능력주의가 어떤 것들을 제외시키냐 도덕, 철학, 윤리 어떤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시킨다는 거죠. 예.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약간의 오른쪽에서는 트럼피즘 같은 트럼프주의 같은 걸로 등장하고 왼쪽에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것이 왼쪽에서 정체성 정치로 등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샌델은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하버드에 자기 가르치는 대학생 학생들이 모두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어떤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실제 다 부잣집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샌델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고업이다라는 어떤 작가의 문장이 여기서 많이 떠오릅니다. 즉 성공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남들이 패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패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능력주의를 돌파해온 상층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샌델은 핵심적으로 여기서 포퓰리즘이 이제 포퓰리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한국에 자꾸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포퓰리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소개드리는 이제 카스 무데라는 정치학자가 쓴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예를 든다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행위를 얘기하는 정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세상이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순수하고 단일한 민중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것이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트럼프의 포퓰리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유럽의 포퓰리즘도 핵심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장점은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테크노크라시, 민주주의가 경직화될 때 이것을 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포퓰리즘의 단점이 또 핵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포퓰리즘이 세계가 소수의 기득권과 순수하고 단일한 다수의 민중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하고 단일한 민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도 다 다르고 계층과 계급과 젠더도 다르고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다양한 우리의 정체성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단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문제는 뭘까요? 다양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트럼프를 예를 들 수 있겠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오히려 받았는데 하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다양성을 억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죠. 이제 그래서 샌델도 포퓰리즘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책임 정치거든요. 그래서 샌델이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40년 전에 책임 있는 시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의 부재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하버드의 SAT, 우리는 SAT를 따와서 우리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사실 시작됐는데, 이것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샌델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T의 도입은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능력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대안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SAT가, 그러니까 SAT가 세습 어떤 엘리트들을 어떤 넘어서고자 능력으로 우리 뽑겠다, 이제 세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습 귀족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건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SAT가 능력주의 엘리트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한국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쟁점이 있겠지만, 지난 이제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있고 나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어떤 사교육 대책 중에 이제 한 흐름이 올해 이제 정시 강화였는데, 여기 이제 갑론을박 논쟁이 있잖아요. 정시를 강화하면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불리하다, 고소득층한테 유리하다라는 비판도 있고,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또 한쪽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엇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 사이에 우리가 한번은, 우리가 단순히 대학 입시라는 제도를 무엇이 더 공정한가도 한국에서 논쟁이 됐었는데, 오히려 샌델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공정함에 대학 입시에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 수시가 제대로 평가하는 거냐, 정시가 제대로 평가하는 걸 떠나서 과연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샌델 말처럼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특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번쯤은 오히려 교육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 능력주의 엘리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육성되는가는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샌델은 이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추첨제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특정한 나라들에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어떤 자격을 주고, 교육 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 어느 대학으로 갈지는 추첨이나 예를 들면 난수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추첨제라는 것이 꼭 뭐 모든 것을 추첨으로 하자, 투표가 아닌, 능력주의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돼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샌델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샌델이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지나치게 어떤 입시 문제에 대한 교육의 어떤 입시 과정이나 교육 문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에서 더 상위에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교육 경쟁이라는 게. 그래서 샌델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특히 미국과 한국이 이 전체 예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정책에 투여된 예산이 굉장히 낮은데요, 비율이.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노동, 일에 대한 존중,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곧 AI가 등장해서 없어질 것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생산성이 낮은 일입니다. 당신은 대학에 가서 또는 고등교육을 받아서 더 높은 생산성 높은 일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진보파들의 어떤, 보수파를 똑같이 미국의 어떤 주요 상층 엘리트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샌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생산성이 낮고 그렇다고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그 일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에서 존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거의 여기서는 소득, 안정성 또는 사회적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사실상 세계화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이것이 무너지면서 일부 상층 엘리트들만, 전문직 직업인들만 소득이 높아졌고 나머지들은 자기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었다. 이 지점을 샌델이 핵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사실 마찬가지 지점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저는 또 의외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샌델식의 논리를 이어가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은가.
즉 기본소득이라는 게 AI가 등장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과거 이렇게 된다는데 과연 기본소득만으로 사람들은 존중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샌델이 얘기하는 일의 존엄성, 자신의 노동과 자기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 즉 로버트 케네디 얘기를 듣는데 역시 샌델은 40년 이전의 정치인들을 좋아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얘기했던 실직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즉 내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람이라고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로버트 케네디가 6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적확하게 짚었다라고 샌델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처럼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존엄, 내가 유의미한 존재다 사회에서 이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점도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말이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결국 저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면서 이제 강연의 제목을 온건한 보수주의자가 진보에게 보내는 쓴소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마치 클린튼 이스트우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랜토리노나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어떤 영화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영화 감독이자 배우죠. 클린튼 이스트우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